여긴 이제 당신 자리 아니에요. 평생 가족 위에 살았다고요? 그건 선택이었죠. 대접받을 이유는 아니고요. 새벽 공기는 늘 먼저 깨어 있었다. 부엌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기운이 바닥 타일을 차갑게 눌렀고 김정욱은 그 위를 맨발로 조심히 밟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 집에서 아침은 그녀의 몫이었다. 아들이 잠든 방, 며느리가 쓰는 욕실, 사돈댁 어른들이 머무는 안방까지 불을 켜기 전부터 손은 움직였고 말 한마디 없이 국을 끓였다. 국자에 닿는 냄비 소리가 부엌의 유일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이름으로 불린 적도 드물었다. 대신 어머니도 아닌 아직 안 치웠어요? 이건 왜 이렇게 했죠? 같은 문장들만 오갔다. 식탁에 앉는 자리는 늘 마지막이었다. 아들과 며느리 사돈댁 부부가 먼저 수저를 들면 그제야 김정욱은 가장자리 의자에 몸을 붙였다. 반찬이 남아있으면 먹고 없으면 물로 입을 적셨다. 며느리 지연은 항상 바빴다. 의사 가운을 입고 나서는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조차 자신의 소유처럼 다뤘다. 말은 짧았고 눈길은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이건 간이 넘으세요. 지연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가 김정욱의 등을 굽게 만들었다. 사과는 습관처럼 먼저 나왔다. 다음엔 조심할게. 그 말에 대답은 없었다. 지연은 이미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사돈댁 식구들이 오는 날이면 김정욱의 움직임은 더 빨라졌다. 그날만큼은 집안의 먼지조차 용납되지 않았다. 소파 커버를 벗기고 화장실 손잡이를 몇 번이나 닦았다. 사돈 어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같은 말을 했다. 요즘 세상에 노후 준비도 안 된 부모가 있나? 말은 웃으며 했지만 눈은 김정욱을 향해 있었다. 지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정욱은 그 순간마다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말없이 신발을 벗던 남자의 뒷모습. 그 사람은 늘 말수가 적었고 돈 이야기는 더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정욱은 몰랐다.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들 하나뿐이라고 믿고 살았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날처럼 시작됐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굳어갔다. 사돈댁에서 급히 들른다는 연락이 왔고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거실 정리 안 됐어요. 김정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급히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다. 그때였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됐다. 이렇게 해놓고 손님 맞을 생각이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낮아졌다. 김정욱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닦으려 몸을 숙였을 뿐이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찰칵 아니 손바닥이 뺨에 닿는 소리였다. 김정욱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눈앞이 잠시 어두워졌고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걸레가 천천히 물을 토해냈다. 지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사람 구분은 하셔야죠. 그 말이 끝이었다. 사과도 설명도 없었다. 그저 정해진 결론처럼 말이 이어졌다. 여기 계실 이유 없어요. 나가세요. 아들은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시선은 바닥에 고정된 채였다. 김정욱은 그날 짐을 싸지 않았다. 짐이라 부를 만한 것도 없었다. 옷 몇 벌과 오래된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다. 현관을 나설 때 신발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자신은 그 안에서도 늘 가장자리에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김정욱의 지난 시간을 전부 밀어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문밖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날이 모든 것을 뒤집는 시작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다. 밤 공기는 낮보다 솔직했다. 김정욱은 갈 곳 없이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졌고 그 그림자 속에 그녀의 하루가 잠겨 있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배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이유가 없어서였다. 연락처를 하나씩 떠올려 보았지만 마지막엔 모두 같은 생각으로 돌아왔다. 지금 연락하면 내가 더 초라해질 뿐이다. 정욱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외투 안쪽 주머니를 만졌다. 낡은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몇 해 전 남편의 장례가 끝난 뒤 무심코 넣어두고 잊어버린 것이었다. 그 봉투는 늘 무거웠다. 종이 몇 장뿐이었는데도 이상하게 손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남편 이정수는 생전에 중요한 말을 늘 미뤘다. 나중에 이야기하자라는 말이 그의 마지막 말처럼 남아 있었다. 정욱은 가로등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씨는 남편 특유의 단정한 필체였다. 정욱에게 그 짧은 호칭 하나에 가슴이 잠시 멎는 듯했다. 그는 평생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항상 당신이었다. 그런데 이 종이 위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천천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남편은 자신의 일을 적어 내려갔다.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 하지만 오래전부터 조용히 투자와 자산 관리를 해왔다는 이야기. 누군가에게 자랑하지도 가족에게 드러내지도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싶었다. 정욱은 그 문장에서 손을 멈췄다. 바람이 종이를 살짝 흔들었다. 그 아래에는 계좌번호와 증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숫자는 너무 길어서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 눈을 비볐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각이 올라왔다. 기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 잠겨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는 느낌이었다. 정욱은 봉투를 다시 접어 가슴 쪽에 넣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날 밤 벤치에서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동네 작은 여관을 찾았다.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곳이면 충분했다. 거울 속 얼굴은 어제보다 더 늙어 보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정욱은 여관방에서 다시 편지를 꺼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다. 한 글자씩 남편의 숨결을 더듬듯 읽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당신이 사람답게 살 권리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어제의 뺨이 떠올랐다. 식탁의 가장자리, 아들의 침묵,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정욱은 편지를 접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는 나도 선택할 수 있겠지. 그날 오후 그녀는 증권사 건물 앞에 섰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발걸음은 물러서지 않았다. 접수 창구에서 직원이 물었다. 도와드릴까요? 정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내밀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직원의 눈빛이 종이를 훑는 순간 달라졌다. 그리고 잠시 후 정중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방 안에서 정욱은 처음으로 숫자를 정확히 들었다. 상상 속의 금액이 아니라 현실로 존재하는 자산. 남편이 남긴 것은 기억이 아니라 선택지였다. 정욱은 그날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만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떠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은 아직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 햇빛은 여관방의 커튼 틈으로만 들어왔다. 김정욱은 그 빛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잠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어제 알게 된 사실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탁자 위에는 편지와 메모지, 그리고 작은 볼펜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정욱은 숫자를 적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큰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다만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지금 해야만 하는 것을 천천히 나누었다. 첫 번째는 연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들에게도 그 집 누구에게도 사라졌다는 말조차 남기지 않기로 했다. 이 침묵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걸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두 번째는 확인이었다. 자산이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그 자산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였다. 정욱은 오전 내내 증권사와 은행을 오갔다. 직원들의 말은 빠르고 전문적이었지만 그녀는 한 문장도 흘리지 않았다. 주식은 장기 보유 상태로 관리되어 있었고요. 명의는 전부 고객님 단독입니다. 세금 문제는 미리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욱은 고개만 끄덕였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적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하나씩 물어보았다. 부끄러움은 필요 없었다. 이제는 배워야 할 차례였다. 며칠 뒤 그녀는 한 사무실을 찾았다. 크지 않은 간판, 화려하지 않은 내부. 하지만 문을 열자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다. 정욱은 그 사실만으로도 말을 꺼내기 쉬워졌다. 자신이 겪은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쫓겨난 날의 일, 폭력,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변호사는 말을 끊지 않았다. 메모만 했다. 그리고 한참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정욱은 그 말이 이상하게 편안하게 들렸다. 복수를 말하지 않아도, 상처를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상황은 충분히 설명되고 있었다. 접촉은 최소화하세요. 자산 이동은 단계적으로.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욱은 질문했다. 그럼 제가 잘못한 건 없나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지금까지 참아온 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 정욱의 하루는 단순해졌다. 아침에는 서류를 정리했고 오후에는 집을 알아봤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집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공간. 창문이 너무 크지 않은 곳. 엘리베이터 소리가 침실까지 들리지 않는 곳. 무엇보다 문을 닫았을 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 며느리 지연의 얼굴은 의도적으로 떠올리지 않았다. 생각하면 손이 떨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떨리지 않는 손이 필요했다. 그 집에서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김정욱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며칠 동안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집안일이 늘었고 지연의 표정은 조금씩 날카로워졌다. 왜 이렇게 집이 엉망이에요? 그 말에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식탁에는 김정욱의 자리가 이미 없어진 뒤였다. 정욱은 그 시간에 부동산 사무실에 있었다. 중개인의 설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거실 바닥에 닿는 각도, 해가 질 때 방안이 너무 어두워지지 않는지.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건 빠른 승리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다. 집을 나서며 중개인이 물었다. 연락처 남겨주실까요? 정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새로 만든 번호를 적었다. 이 번호는 아무도 모르는 번호였다. 그날 밤 여관방에서 정욱은 처음으로 편지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 준비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조용한 준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사람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달라졌다. 김정욱이 떠난 뒤 그 집에서는 이상하리만치 소리가 많아졌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까지 모두 날카롭게 들렸다. 지연은 아침마다 시계를 확인했다. 출근 준비를 하며 습관처럼 부엌을 힐끔거렸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국 냄비는 차가웠고 밥솥은 조용했다. 어머니는 아직 연락 없어요?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대답은 늘 짧았다. 그리고 그 짧음은 지연의 신경을 더 건드렸다. 집안일은 그대로였다. 아니, 더 늘었다. 정욱이 하던 일들은 이제 누군가 대신해야 했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쉽게 정해지지 않았다. 사돈댁에서도 불편한 기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집에 들를 때마다 차려진 것이 줄어들었고 그 사실을 지적하는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요즘 집안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네. 그 말에 지연은 웃으며 넘겼지만 손에 쥔 컵이 살짝 흔들렸다. 병원에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 지연은 수술실에서 예전만큼 집중하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집안의 정적이 자꾸 떠올랐다.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그 오래된 확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환자의 차트 위에 시선이 오래 머물지 않았다. 평소라면 지나치지 않았을 사소한 수치 하나를 그날은 그냥 넘겼다. 동료가 말을 걸었을 때 지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지금 바쁜 거 안 보여요? 그 말 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기록처럼 남았다. 한편 김정욱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새 아파트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강남의 조용한 골목, 높지 않은 층수, 햇볕이 오래 머무는 거실. 정욱은 계약서를 여러 번 읽었다. 서명란 앞에서 잠시 펜을 멈췄다. 이 선택이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했다. 이사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됐다. 필요한 것만 드렸다. 오래된 사진 몇 장, 남편의 시계,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 새 집의 문을 닫는 순간 정욱은 잠시 서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그녀를 불안하게 하지 않았다. 그 시각 지연은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환자의 상태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보고였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연 선생님? 네,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손이 떨렸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그 떨림은 결국 기록으로 남았다.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집은 넓었고 너무 조용했다. 그녀는 문득 김정욱이 떠난 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빈자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다. 정욱은 같은 시간 새 집의 창문을 열었다. 도시의 불빛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녀는 컵에 물을 따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선언이었다. 그리고 떠난 자리에서 시작된 균열은 곧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번지고 있었다. 병원의 복도는 늘 같은 냄새였다. 소독약과 금속, 그리고 긴장. 지연은 그 냄새에 익숙하다고 믿어왔다. 그곳은 언제나 자신이 가장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환자의 보호자가 조용히 의사를 불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다.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지연은 차트를 다시 넘겼다.
숫자는 그대로였고 서명도 분명했다. 문제는 그 사이의 공백이었다. 누군가 채웠어야 할 판단이 비어 있었다. 회의실 안에서 여러 개의 시선이 지연을 향했다.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이 부분을 왜 지나치셨죠? 지연은 즉답하지 못했다. 그 짧은 침묵이 회의실의 공기를 바꿨다. 누군가는 메모를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지연의 이름은 회의록에 자주 등장했다. 칭찬이 아니라 확인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집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사돈댁 기업의 주가는 이상할 만큼 흔들리고 있었다. 신문 기사에는 작은 의혹이 실렸고 그 아래에는 조사 예정이라는 말이 붙었다. 사돈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요즘은 조심해야 해. 그 말에는 예전의 여유가 없었다. 지연은 그 변화를 느끼고도 인정하지 않았다. 괜한 소문이에요. 하지만 밤이 되면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병원의 장면과 기업 회의실의 뉴스가 뒤섞였다. 김정욱의 하루는 그와 달랐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천천히 커피를 내렸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괜찮은 속도였다. 그녀는 변호사에게서 간단한 연락을 받았다. 자산 이전은 문제없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 그리고 덧붙여진 한마디. 상대 쪽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욱은 그 말을 깊이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건 누가 무너지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자리였다. 그날 오후 정욱은 동네 병원을 찾았다. 정기 검진이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정욱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자리를 찾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지연의 병원에서는 공식 조사가 시작됐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외부 자문 요청, 그리고 기록 제출 요구. 지연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여러 번 넘겨보았다. 문제는 한 줄이 아니라 그 사이에 빈칸들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때 문득 예전의 풍경이 떠올랐다. 불이 켜져 있고 식탁에 밥이 놓여 있던 장면. 그 자리는 이제 비어 있었다. 정욱은 그날 밤 새 집에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도시의 소음이 창문 너머로 흘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용했다. 이름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스스로의 무게로 이루어진다. 정욱은 그 사실을 아주 늦게 배웠고 지연은 아주 빠르게 배우고 있었다. 병원 앞 은행나무 잎이 하루가 다르게 색을 잃어갔다. 지연은 그 변화를 창문 너머로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풍경이었다. 조사는 길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정리됐다. 그건 상황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되돌릴 여지가 없다는 의미였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책상 위에 서류가 놓였다. 말은 정중했지만 결론은 단순했다. 당분간 진료에서 배제됩니다. 지연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당분간이라는 단어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병원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화가 울렸다. 사돈댁 회사에서였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다. 조사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 말 뒤에는 더 설명이 필요 없었다. 이미 기사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었다. 주가 조작, 내부 거래, 압수수색. 사돈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접지 못하고 있었다. 종이가 손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이 믿어왔던 안전한 세계가 한 장씩 접혀 사라지고 있었다. 며칠 뒤 병원은 문을 닫았다. 정확히 말하면 지연의 이름이 그 병원에서 사라졌다. 면허 정지 통보는 우편으로 왔다. 봉투는 얇았지만 내용은 무거웠다.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오래 바라봤다. 수술용 장갑 대신 아무것도 끼지 않은 손. 그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갑자기 알 수 없게 됐다. 사돈댁 기업은 그보다 더 빨리 무너졌다. 거래 정지, 임원 구속, 사무실 불이 꺼졌다. 사돈 어머니는 며칠 만에 눈에 띄게 늙어 보였다. 그 집에는 말이 줄었다. 대신 한숨이 늘었다. 김정욱의 집은 그와 반대였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공기는 가벼웠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햇빛이 바닥을 채웠다. 정욱은 계약된 관리사무소에 들러 서류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이름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그날 오후 정욱은 오래된 통장을 하나 해지했다. 아들과 함께 쓰던 통장이었다. 직원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고마웠다. 지연은 연락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다음에는 김정욱의 옛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제야 정욱이 정말로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뒤 어렵게 알아낸 주소로 지연과 사돈 어머니는 함께 움직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 앞에 섰을 때 지연의 손이 떨렸다. 초인종을 누르는데 한참이 걸렸다. 문이 열렸을 때 김정욱은 조용히 서 있었다. 놀라지도 반기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차분했다. 사돈 어머니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지연은 그 뒤를 따랐다. 바닥에 닿은 시선에서 예전의 오만함은 찾을 수 없었다. 도와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짧았고 낮았다. 정욱은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한 채 조용히 말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요. 그 말은 위로도 비난도 아니었다. 단지 선이 그어졌다는 표시였다. 문은 천천히 닫혔다.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모든 문은 각자의 자리에서 완전히 닫혔다. 문이 닫힌 뒤에도 엘리베이터 앞은 한동안 조용하지 않았다. 지연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사돈 어머니는 손잡이를 놓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다시 올라가 보자. 지연의 말은 부탁에 가까웠다. 하지만 사돈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더할 말이 없다는 얼굴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머물 곳이 필요했지만 어디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병원도 친정도 이전의 인맥도 이제는 모두 연결되지 않은 번호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지연은 다시 그 아파트 앞에 섰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무릎은 생각보다 빨리 굽혀졌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지연은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이 문을 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이 열렸다. 김정욱은 이전과 같은 표정이었다. 조용했고 정돈돼 있었다. 그 모습이 지연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복도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없었다.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다. 그저 사과라는 형태만 남아 있었다. 정욱은 그 모습을 오래 보지 않았다. 시선을 옆으로 돌린 채 천천히 말했다. 그만 일어나요.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이 바닥을 짚고 있었다.
사과가 용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한 듯했다.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그 질문은 마지막이었다. 지연은 그 집에서의 선택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정욱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길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나는 당신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 말은 차분했고 단정했다. 복수의 언어도 우월의 말도 아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를 지키는 것뿐이에요. 지연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하지만 울음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 정욱은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다만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다. 이제 돌아가요. 지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털었다. 그 손길이 예전보다 서툴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정욱은 복도에 서 있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날 이후 지연은 다시 그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사돈 어머니 역시 연락하지 않았다. 모든 관계는 그 지점에서 멈췄다. 정욱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고 도시는 여전히 바빴다. 무릎은 사람을 낮추지만 선택은 사람을 남긴다. 그날 김정욱은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아침은 늘 같은 시간에 찾아왔지만 이제 김정욱의 하루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시작되지 않았다. 알람이 울리기 전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이 오늘의 날씨를 먼저 알려주었다. 주방은 조용했다. 냄비를 꺼내는 소리도 수저를 맞추는 소리도 서두르지 않았다. 아침 식사는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여는 의식처럼 천천히 이어졌다. 정욱은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움직였다. 그 속도는 예전과 같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흐름에 밀려있지 않았다. 며칠에 한 번씩 은행과 증권사에서 정기적인 연락이 왔다. 자산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서류는 모두 정리된 상태였다. 정욱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아들의 연락은 없었다. 정욱은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림은 이미 충분히 해봤기 때문이다. 대신 오래 미뤄두었던 것들을 꺼냈다. 남편의 시계, 낡은 사진첩, 그리고 자신이 젊었을 때 접어두었던 기억들. 사진 속의 정욱은 늘 누군가의 뒤에 서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앞으로 나선 적은 없었다. 그 사실이 이제 와서야 또렷하게 보였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을 했다. 큰 이유는 없었다. 그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비슷한 속도로 움직였다. 그 속도는 정욱에게 편안했다. 강의가 끝난 뒤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혼자 오셨어요? 정욱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은요. 그 말은 외로움을 뜻하지 않았다. 상태에 대한 설명일 뿐이었다. 지연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알아보지도 않았다. 그 이름은 정욱의 하루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사람은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 필요는 없다는 걸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저녁이 되면 집안은 낮보다 더 따뜻해졌다. 불을 켜지 않아도 창밖의 불빛이 충분히 들어왔다. 정욱은 소파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문득 떠올랐다. 아주 오래전 별 의미 없이 했던 말. 나중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때는 그 말이 언제의 이야기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있었다. 그 나중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정욱은 창문을 닫고 불을 하나 끄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왔네.
그 말은 과거를 향한 것도 누군가를 향한 것도 아니었다. 지금의 자신에게 건네는 인사였다. 밤은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밤은 두렵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간의 온도는 이전과 달랐다. 차갑지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다. 그저 살아있기 좋은 온도였다. 김정욱은 그 온도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다.